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기능은 글의 핵심어나 화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글의 첫 번째 단락도 이 글 전체의 화제나 핵심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죄인 인도 제도입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의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국 영역이라는 말이 있고 청구라는 말이 있는데 도피라는 말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어휘가 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국 영역은 보통 자기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외국은 미국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입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국이 뭐합니까? 청구합니다.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 범죄자를 어떻게 해라? 우리나라로 보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청구에 응해 범죄인을 인도, 즉 보내버립니다. 인도한다는 거는 넘겨주다란 뜻이거든요. 어쨌든 보낸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글은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단락과 이 단락은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되는 용어인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문이 적성에 맞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글 구조가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 예시, 적용이 이제 차근차근 나오는데 이 글도 특정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읽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내용인데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정의이고요.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두 개의 국가, 둘량자를 쓰거든요. 서로 간의 조약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범세계적인 조약이라는 것과 양자 조약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글 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범세계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함께 맺은 조약이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두 개의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전했다. 범세계적인 조약은 없다. 현재까지는 없다. 그렇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범죄인 인도 청구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럴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그래서 조약을 안 맺었으면은 굳이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설명 총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라고 세분했지만은 크게 보면은 2가지입니다. 무엇이다? 3가지입니다. 일단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정의, 그리고 이거는 어떤 형태다? 양자 조약의 형태이고,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고, 조약이 없을 경우에는,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언제? 맺지 않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 여기에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육복이나 교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학교 교복은, 또 우리 학교 체육복은 우리 학교 학생이 입어야 할 표준화된 복장입니다. 해서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가 핵심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뭐다?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기는 벌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은, 여기 보면은 청구국은 뭐다? 청구하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좀 그 범죄인 보내달라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청구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이 되고,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양 국가에서 청구국과 피청구국에서 범죄로 성립이 되고, 또 뭐 할 때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쓰는 방식, 표준화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도 보낼 수 있고 외국인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이 되면은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 인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이때 범죄인 인도 제도는 피청구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6번과 7번은 뭐다?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범죄인 인도 조약입니다.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첫 번째로 뭐다?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대상 범죄가 되려면은 양 국가 간에,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 범죄로 성립이 되고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은 피청구국은 어디에서 그것을 결정한다?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여기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제도가 아니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해도 언제 이 응할 의무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전에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거절의 사유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때 범죄 인도 거절 사유에는 뭐가 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가 총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3가지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 했어요? 재판받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중복 처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처벌은 여러분들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한 죄에 대해서는 죄를 한 번만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가 거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보내달라고 해서 보니까는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가 거절된다고 합니다. 또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고요.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된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범은 누구냐?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자, 정치 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 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 정치범은 범죄인 인도가 불허가 되는데 정치범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정리하시고요. 정치범죄는 지금 그 정의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떤 행위가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조약에는 정치 범죄가 무엇이다, 정치범은 누구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피청구국에서 이게 정치 범죄다, 저 사람이 정치범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 범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이른바 상대적 정치 범죄인데, 해서 상대적 정치 범죄라는 말은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죄는 100% 정치 범죄가 아니고 뭐도 가지고 있다?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대 9, 뭐 9대 아닌데 한 4대 6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 정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 범죄로 판단한다. 정치 범죄는 무엇이다? 어떤 범죄의 성격이 정치 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형사 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더 우월할 때? 정치 범죄의 성격이 더 우월할 때 그것을 누가 피청구국이 정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범죄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이게 뭐다? 가해조항인데 가해조항은 정치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치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바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가해 조항이나 테러와 관련된 것은 정치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해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정치범에 대한 내용, 정치범 또는 정치 범죄는 누가 판단하는 것이고 피청구국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적 성격이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 조항이나 이런 테러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정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해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입니다. 이때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재판을 회부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국민이다. 그래서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거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도 회부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에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 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여기 보면은 기소 당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기소라는 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형사재판을 회부한다, 형량을 구형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검찰일 겁니다. 해서 기소 당국은 뭐다? 기소하는 사람들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재판부에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한다? 재판에 올린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이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미국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서 인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우리나라 재판장에 세워라 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범죄인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형 안 시킬 테니까 보내도
이렇게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 사람 죽을 거 알고 바로 보내면은 그것도 약간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은 마지막까지 사회지문이라고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뭔가를 정리해주지는 않고 새로운 내용을 또 더하는데 뭐다? 특정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다?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요.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다?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죄를 막 더 씌워가지고 처벌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을 불러들였던 그 항목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처벌 안 되게끔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게 뭐다?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죄. 어떤 거예요? 인도의 제목이 되었던, 인도의 사유가 되었던 죄. 요거에 한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그 외에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서 처벌을 한다. 그 외에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뭐다?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